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또 무역영어를 같이 공부할 이소영 관세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좀 무역계약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나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건 품질 조건, 수량 조건, 점검 매매 조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가격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품질 조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건 뭘까요? 견본 매매라든지 점검 매매, 표준품 매매 이런 게 있었고 수량 조건에서는 롱톤, 숏톤, 매트릭톤 이런 게 있었고요. 가격 조건은 뭐예요? 가격 조건은 엄청 중요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통화 단위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안정성, 교환성, 유동성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선적 조건이죠. 우리가 선적 조건 중에서도 분할 선적의 앞부분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선적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적은 뭐예요? 해상 운송에서도 물품을 배에 선적을 했을 때 그때를 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UCP 600에서는 어떻게 해요? 본선의 적재뿐만 아니고 운송을 위한 인수, 그죠? 그 다음 물품을 수탁한다든지 우편 수령일, 적재일, 비행일 모두 다 선적으로 본다는 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선적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UCP상 분할 선적은 31조에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별채를 했어요. 분할 선적으로 보는 경우를 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일한 운송 방식에서 동일한 운송 방식은 뭘까요? 예를 들어 항공에서 항공으로 아니면 선박에서 선박으로 맞죠? 동일한 운송 방식 하에서 둘 이상의 운송 수당상에 그쵸? 2개 이상의 운송 수당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서를 구성한 제시는 운송 방식에서 운송 수단이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분할 선적은 운송 수단이 개수가 중요하다. 2개 이상의 운송 수단이다. 2개 이상의 운송 방식이 아닌 운송 수단을 주어로 보면 되겠고 그 운송 수단이 보시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경우에도 분할 선적이 행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운송수단, 어차피 분할하는 건 뭐예요? 제가 물품을 여러 번 수차례 분할 선적을 한다는 뜻이고 분할 선적을 할 때는 동일한 물품에 다 넣으면 전량 선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 방식은 동일해도 상관이 없다. 단 운송수단이 2개 이상이어야 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이거는 정말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냥 적어놓은 건데 특사수령증, 우편영수증, 우편증명서는 2 이상이에요.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가 2 이상의 이러한 특사수령증, 우편증명서, 우편영수증이 동일한 여기는 장소 및 일자 그리고 목적지를 위하여 어느 업자 동일한 특송업자 또는 우편 서비스에 의하여 뭐가 찍혀 있어야 돼요. 스탬프나 서명이 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분할 선적으로 본대요, 보지 않는데요. 보지 않는데요. 동일한 특송업자나 운송업자에 의해서 스탬프 또는 서명된 것으로 보이면은 아무리 2 이상의 특사수령증이나 우편 증명서여도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동일한 특송업자나 우편 서비스가 아니에요. 2 이상의 이러면 분할 선적으로 보겠죠. 이것도 똑같잖아요. 2 이상의 운송 수단.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잘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할부 선적에 대해서 보실게요. 할부 선적은 뭐냐면 분할 선적과 좀 헷갈려 하세요. 똑같아요. 특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수회 또 여러 차례죠. 여러 차례. 특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선적하는 것을 할부 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부 선적도 그러면 똑같네요. 분할 선적이랑 어떻게 보면 정의가.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 어음 발음이 좀 등장하네요. 그리고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고 어떠한 할부본이
그 할부분을 위하여 허용된 기간 내. 여기 또 중요한 문구가 있죠. 허용된 기간 내에 어음 발행 또는 선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대요? 정말 이 밑에가 중요합니다. 그 할부분, 그 분할 부분과 그 이후의 모든 할부분에 대하여 효력을 어떻게 한대요? 상실된대요. 결론적으로 분할 선적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반드시 예를 들어서 계약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부 선적, 분할 선적을 하겠다면 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분할 선적이 이행이 되셔야 되고 또한 그 기간 내에 어음도 반드시 발행이 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차이점은 분할 선적은 수출자 마음대로, 수출자 일정대로 선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할부 선적이라는 것은 매매 당사자 간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양만큼 꼭 그 할부분만큼이 선적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위반 시에는 어떻게 돼요? 분할 선적은 수출자가 임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지만 할부 선적 같은 경우는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당의 그 할부분부터 쭉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 환적을 볼게요. 정말 헷갈린다 싶으면은 이건 처음에 들었을 때 헷갈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환적까지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환적이란 뭐냐면 선적항에서 선적된 물품을 어디 목적지?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는 도중에 하나의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양하는 뭐예요? 물품을 내렸다는 뜻이죠. 물품을 내려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재적재. 재적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할 선적은 물품을 분할하여 선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분할하여 선적하는 거고 할부 선적은 분할 선적과 동일한 뜻이지만 대신에 정해진 계약에서 정해진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분량만큼 반드시 선적이 이루어지는 거고 환적은 좀 틀려요. 환적은 반드시 어느 한 운송수단에 내려서 내린 다음에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를 거치는 게 환적입니다. 그래서 transshipment is allowed 또는 prohibit 해서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고 신용장에서는 UCP 600에서는 환적 금지 조항이 없는 한 환적을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을까요? 환적을 허용합니다. 왜 UCP 600에서 환적 금지 조항이 없는 한 환적을 허용한다고 했을까요? 무역거래에서 환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박이 가다가 정말로 갑자기 연료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려서 다른 운송수단에 실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환경 때문에 환적은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금지 조항이 없으면 환적을 허용한다고 UCP 600 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CP 상 환적을 보시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뭘까요? 하나의 단일한 운송 수단으로 커버가 될 때 운송 서류죠, 서류. 하나의 단일한 운송 서류로 커버가 가능한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복합 운송 서류, 항공 운송 서류,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 서류예요. 잘 기억을 해두시면 복합 그리고 항공, 그리고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를 뭐냐면 환적이란 신용장에서 명기된 발송, 수탁, 선적지로부터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명기된 발송, 수탁은 뭐예요? 아까 선적의 정의에서 UCP 600에는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다고 했죠. 발송하거나 수탁한다. 이거는 복합 운송에서 사용되는 거고 환적이란 그래서 발송, 수탁 또는 선적지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최종 목적지까지죠.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 과정 중에 한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 내린 다음에 다른 운송 수단으로 재적재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운송 서류는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영문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Goods, will or maybe. maybe 트랜시먼트에서 will or maybe 하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으면은 수리가 돼요. UCP 600상 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행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환적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will or maybe. 이런 것은 수리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두시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천하증권 해상화물 운송장. 이것도 운송 서류가 모든 전체 운송 구간을 커버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화증권, 아까 선화증권이 뭐라고 그랬죠? 물품이 화체화된 서류입니다. 선화증권에 입증된 대로 물품이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데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선에 선적된 경우에는 딱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거는 환적될 것 같지 않아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품이 대형 선박으로 가다가 장기간에 있을 때 보통 컨테이너도 많이 쓰기 때문에 환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된 선화증권은 수리가 된다. 복합 운송이 아니어도 선화증권 해상화물 운송장 같은 경우에도 전제 조건이 요거죠. 요 문구는 어디엔 없었어요? 복합 운송 서류, 항공 운송 서류, 또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 서류. 이때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어요. 선화증권은 왜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선을 왜 담아둔 걸까요?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오로지 선박을 이용하는데 컨테이너 트레일러 이런 경우는 이제 물품을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선화증권 조항은 무시된다. 요거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용성계약부 선화증권 특사 우편증명서는 환적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화증권, 해상화물 운송장, 또 복합운송, 항공운송,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 서류는 환적을 행해질 것이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환적을 웬만하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신용장 거래에서 UCP 600상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5번째, 무역 매매 조건에 대해서 대금 결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금 결제 방식을 볼게요. 대금 결제 방식에는 신용장 방식이 있고 추심 방식이 있고 송금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방식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신용장 방식과 무신용장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신용장은 뭐냐면 제가 적어놨어요. 발행은행의 대금 지급 보증. 신용장이라는 건 뭐냐면 매수인이 발행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발행은행은 이제 대금 지급 보증을 약정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서류 심사 후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발행은행은 대금을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발행은행은 매도인에게 너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나한테 줘서 일치를 하면 대금 지급을 해줄게. 결론적으로 매수인을 대신하여서 대금 결제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이먼트 텀스에서 대금 결제 조건이고요.
under irrevocable LCS site to be often in favor of AMB CO Ltd 서울이라고 돼 있어요. 이 보시면 요건 뭘까요? 취소 불능 신용장을 의미하죠. 일람불 취소 불능 신용장은 개설되었다. 일람불 취소 불능 신용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요거 중요하죠. In favor of 어느 수익자. 수익자가 누구예요? ABCO Ltd 서울에서 ABCO 회사를 수익자로 해서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결국엔 수익자가 뭐예요? 대금을 받을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 보증을 해준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대신에 매도인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된다. 두 번째도 잘 기억을 하세요. 추진 방식을 볼게요. 컬렉션이라고 하고 발행은행의 지급 보증 없이. 저는 좀 이거와 이거에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신용장과 추심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일단? 뭘까요? 딱 봤을 때. 은행이 끼죠? 은행이 끼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건 어차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환어음. 추심이나 신용장은 환어음이 사용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게 두 번째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완전 명백한. 지급 보증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발행은행은 지급 보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이 매도인과 수출자 매수인의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 역할을 해주죠. 뭐 대금 결제가 잘 되게끔 물품 인도가 잘 되게끔 중간에서 잘 이렇게 중개를 해주지만 중요한 건 은행이 서류 핸들링은 해줘요. 하지만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매수인의 오로지 신뢰만 믿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추심 방식은 발행은행의 지급 보증 없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페이먼트 텀에서 under DA at 30에서 지급 인도, 이건 인수 인도 30일 뒤에 대금 지급이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열람 후, 일람 후, 제시 후에 서류 제시 후에 환어음이 발행된 후에 30일 이후에 대금 결제를 하겠다는 뜻이고 추심에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두 개 있죠.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DA 조건이 있고 DP 조건이 있어요. DA는 인수인도 조건, DP 조건은 어떤 조건? 지급인도 조건이에요. 인수인도 조건은 환어음이 발행되고 환어음이 제시되고 선적 서류가 제시되자마자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후에 결제를 하는 거고 지급인도는 선적 서류를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지급인도겠죠. 이걸 보시면 되고